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론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 1급까지 공부를 하신 상태이시면 사실 전부 다 큰 문제 없이 다 푸실 수 있는 상황이시긴 해요. 문제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첫 회는 2019년도 1월 26일에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회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ERP는 좀 특이하게 1회, 2회, 3회, 3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 1회, 2회 이런 식의 표현들 더 많이 써서 이렇게 1회라고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에 경영혁신과 ERP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영혁신과 ERP는 실제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대체적으로 문제은행식으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ERP가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쪽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색이 좀 강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해서 푸시면 점수를 얼마든지 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2급 같은 경우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배점은 5점이니까 20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점수를 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ERP 도입의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ERP 도입 예상 효과는 ERP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걸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서비스 개선, 자,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자, 여기에서 조심하실 건 통합 업무가 맞아요, 여러분. 개별 업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통합 업무. 자, 그리고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 그럼 우리가 사이클 타임 또는 리드 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이클이라든지 리드 타임은 실질적으로 ERP를 도입하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가 감소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은 좋은 쪽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뭔가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산 작업도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돌아가는 사이클에 대한 타임도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해서 완료되는 시까지 들어가는 시간 그걸 리드 타임이라고 해요. 뭐 살 때는 구매, 만들 때는 생산 그 리드 타임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감소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ERP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내가 ERP를 선택할 때 지금 ERP는 초기 자본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ERP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한테 맞지 않는 ERP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성공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도입에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자,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ERP를 얘기할 땐 패키지형 ERP를 얘기해요. 패키지형 ERP. ERP가 처음 도입했을 때 패키지형 ERP가 없고요. 구축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이 되면서 무슨 부분,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축형이 아니라 패키지형 ERP들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는 게 패키지형이에요. 그러면 이 패키지형에 우리 회사에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러면 뭔가를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뭔가를 추가하거나 자 그런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최대화가 되면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초기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됐을까요? 그럼 벌써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죠. 그렇죠? 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이에요. 자, 이 2번도 어떤 글씨로 많이 냈냐면 다른 회사들이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회사에서 많이 쓴 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업무의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IT 중심이어서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부분. 그리고 ERP를 도입할 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에 최고의 엘리트 사원들로 TFT를 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TFT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분들은 몇 가지만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실제 암기를 하신다라면 그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ERP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다르지 않은 것은 자,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 자, 여기서는 상호 분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 국적, 다 통화, 다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자,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1번이죠, 여러분. 우리 위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통합 업무라는 거 조심하셔라. 그래서 ERP라는 건 통합 업무 시스템의 목적이지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각자 놀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이라는 걸 선호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장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착착착착 쌓이면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뺏어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형태를 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분리된이 아니라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으로 움직여 달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은 ERP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자, 특징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연골고리 그리고 그렇지 잘못된 거 찾아달라 이런 얘기네요. 위에 3번 문제랑 유사해요. 3번은 우리가 ERP 특징이란 부분에 가시면 우리가 기술적 특징이 있고 기능적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던 게 3번이고 4번은 그쪽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상세하게 물어봤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픈 멀티티어 벤더라고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멀티 벤더. 자,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 자, 시즈형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답은 1번이 되네요, 여러분. 자, 왜 1번이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오픈 멀티티어 밴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쓰는데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특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다양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무엇 할 수 있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오픈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ERP 특징할 때 폐쇄적이다, 닫혀있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래서 이 특정 업체에만 의존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자, 두 번째, 통합 업무 시스템을 지원한다. 자, 세계 유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통화, 표준화 시킨다. 그렇죠. ERP가 도입됐던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패키지형 ERP를 개발했잖아요. 그 패키지형 ERP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회사에서 더 요긴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더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공통이라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패키지적으로 만들어진 건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의 도입과 개발이 가능하다. 이 파라미터가 여러분 벌써 개발들이 되어 있는 우리 수면에서 아이콘 그러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대요. 대신에 일정 부분 뭐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는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라는 부분에 꼭 PC 본체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장하는 공간이라든지 서버를 빌렸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형태들이 벌써 나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각 기업과 부문의 특색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넣고 빼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요거 설명드릴 때. 자,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자,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상거래 습관, 생산 방식 시스템이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이 가운데에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ERP의 가장 특징은 글로벌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무슨 부분,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과거에는 한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영어로도 페이퍼로 출력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일본어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관점들. 그리고 원화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 외화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다통화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면서 4번을 못 풀었다고 조금 이상하죠? 자, 재무회계 이해라는 부분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재무제표는 5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누구누구 있죠, 여러분? 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뭐가 또 있죠? 주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주석. 자, 주기는 아니에요. 주기는 본문에 빨간색으로 쓰는 걸 주기라고 해요. 근데 이거 들어오지 못하죠. 여기 2개 더 초과한다라면 누구?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자본의 증가와 감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본 변동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6번째.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생산성에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아니겠네요. 우리 임차료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수익으로 들어가니까요. 그쵸?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자, 그 다음 개발비. 이런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하죠. 네, 빗자가 붙어 있지만 무형자산입니다. 자, 판매사원의 퇴직급여.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옵니다. 자, 판매창고 임차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계산기들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거 무엇 하시면 돼요?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눌러볼게요, 여러분. 위에부터, 복리후생비부터. 자, 우리 20만 원에 더하기 35만 원 더하기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판매직원 급여 20만 원 더해주시고 그리고 창고료에 대한 부분 31만 원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이다? 106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을. 이상하게 여러분 ERP 회계는 이런 식의 패턴 문제도 자주 내요. 요거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묻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구조. 자, 그럼 손익계산서 구조는 최소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요. 자, 제일 먼저 매출액이 보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다. 그러면 여기까지 빼면 누가 보여지는 거고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매출 총 이익이세요. 누구를?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여기 뭐가 들어오냐 이 얘기잖아요. 이 자리는 누가 들어온다? 영업 이익이 들어오겠죠. 그럼 저는 이익난 회사로 얘기했어요. 만약 이익과 손실을 같이 표현하면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영업 이익이 되죠.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식 시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되게 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수이자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선수이자는 소위 말해서 선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금.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차변에 누가 들어야 될까요? 이 자리엔 수익 계정이죠. 내가 받은 수익 중에 미리 받은 돈이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차변의 수익, 대변에 선수금이랑 부채가 들어오는 원리가 될 거고요. 자, 성급 비용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성급 비용은 내가 지불했던 비용 중에 무슨 부분, 미리 준 돈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들은 차변의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대변에 우리는 과대 계산되어 있는 누구를 비용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미지급금이라고 하네요. 그럼 미지급금은 사실 차변에
비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누가 자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들어온다는 표현이 사실상 맞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순히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산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미지급 비용은 결산하는 시점에 무슨 부분 우리가 1월부터 12월 30일 회계 기간에 사용은 하였다. 그런데 아직 줄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안 주었다.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 그게 미지급 비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차변에 누가 생기고요? 비용. 그리고 대변에 부채 계정이 누구를 쓴다? 미지급 비용을 쓰는 부분이죠. 자, 6번 문제는 이런 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 자, 제가 화면 좀 조금 넘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회계 처리를 하셔서 등장하지 않는 계정을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10월 20일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당점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으며 여러분 당점이 발행한 당당의 관점이네요.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잔액은 동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건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받을 어음이겠죠. 그쵸? 받을 어음. 그럼 이런 회계 처리해 보시면 우리 10월 20일은 이 자리에 쓸게요. 차변에 누구 써주실 거고요. 자, 내가 타인한테 줬던 어음 다시 회수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은 얼마?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받을 어음을 또 받았죠. 자, 받을 어음은 나머지 얼마? 400만 원을 어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누구 써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 500만 원이었나요? 네, 500만 원 회수.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당좌예금 있었죠? 그리고 받을엄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정리. 그럼 외상 매입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 100만 원이 정리가 됩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 내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요렇게 나오면 아,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 자기업 수표가 아니고요. 내가 발행한 수표. 그러면 이 부분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이라는 부분 아까 당좌예금 벌써 체크했고요. 자, 10월 20일 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누가 들어오면 되나요? 우리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5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래서 상대 계정 대변은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증가하게 우리 외상 매입금 죄송해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2번. 됐을까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럼 12월 31일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를 했던 부분 중에 재무제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정리하는 분계. 그건 뭐라고 불러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죠. 결산 때 수정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소모품 계정의 정리.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미사용과 사용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표현. 현금 과보족 계정의 정리. 그럼 현금 과보족 계정은 임시 계정 또는 비만 계정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과보족도 있고 우리 누구요? 가수금도 임시 계정이에요. 가지급금도 임시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 과보족, 가수금, 가지급금은 결산서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정리. 그래서 적정한 계정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셔라. 자, 세 번째, 성급비용, 선수수익의 정리. 자, 성급비용, 선수수익만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2번 얘기하면서 벌써 가수금, 가지급금은 무슨 계정이다? 임시적으로 썼던 계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차기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거예요, 여러분. 차기율하는 계정은 누구죠?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계정만 무엇한다? 차기율을 하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산 부채는 맞아요. 근데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기율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차기율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할 수 없는 사항. 자, 11번째.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일단 현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더한다? 요구불, 예금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무엇이? 현금성 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이 요구불 예금에 들어가는 건 대표적인 게 내가 수표를 발행하는 부분, 당좌 예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무슨 부분? 보통 예금이 들어오게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당좌 예금, 요구불 예금에 들어가죠.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수입인지하고 우편한 증서가 있네요. 자, 이 현금에서 조심하실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통화라고 부르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통화는 누굴 말해요? 우리 지폐나 주화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있는 거, 그쵸? 근데 여기에 이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 있죠.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ERP뿐만이 아니라 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통화 대용증권에 들어가는 종류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 우편한 증서 맞죠? 네, 요건 통화 대용증권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의 대표적인 게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고 해서 무슨 부분? 우리 동전 발행 당좌 수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우편한, 송금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수입 인지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은 무엇으로? 지금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수입 인지는 여러분 대량으로 사서 보관할 수는 있어요. 은행이 대표적이거든요. 대출 받을 때 인지를 붙여야 될 게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소모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모품 비를 처리하거나 또는 소모품을 갖고 있다가 우리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2번은 절대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수입인지도 들어올 수 없고요. 우표라는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오죠? 선수표. 미리 발행한 수표 있었죠. 근데 그것도 못 들어요. 선수표는 일종의 어음의 성격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페이지 넘겨주시고 12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통화 대용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 너무 친절한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현금성 자산 얘기하면서 제가 현금에는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12번에 또 나왔네요. 자, 우편한 증서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송금수표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송금한년 표현도 했고요. 자,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연히 들어옵니다. 여기다 누가 하나 더 추가해라?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 됐어요, 여러분? 자, 보통 예금. 여러분,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를 통화 대용증권으로 부르진 않죠.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구불 예금. 여러분, 요구불 예금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은행에 가서 제가 돈을 찾겠다고 얘기하면 즉시 찾을 수 있는 거. 네,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예금들. 그런 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당좌 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 이런 아이들은 뭐로 일단 취급한다? 투자 자산으로 취급. 자, 토지 누구로 보면 돼요? 유형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영업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무형 자산으로 정리. 자, 미수금 그럼 당좌 자산 맞아요. 이렇게 꺽쇠 표시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당좌 자산 맞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 자산이죠. 개발비 무형 자산입니다. 유일하게 빗자가 붙어 있는데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 받을 어음 우리 매출 채권의 대표적인 당좌 자산이죠. 재고 자산은 당좌 자산 아래에 있는 별도의 항목이죠.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꺽쇠 표시했던 거 세 가지 더해주시면 되네요. 3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그럼 400만 원, 400만 원에 70만 원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이다? 470.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여러분 회계 1급까지 저희 반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풀죠, 여러분. 네,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 재고조사법을 실시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개정의 내용이다.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을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묻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를 어디에서 누구를 빼면 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된다?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 매출액은 일단 정리됐습니다. 자, 기초 재고 자산에 단기 매입액이 있고 기말 재고 자산이 있네요. 자, 매출채권 매입 실무가 있는데 이들은 매출 총액 계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출 원가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매출 원가는 저는 위쪽에 쓸게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저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가 있겠죠. 그럼 기초 재고에 무엇을 더해주시고 단기에 사가지고 온 단기 매입을 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빼시면 돼요?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초 재고는 얼마라고 되어 있고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입은 얼마이다? 5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기말의 재고는 얼마이다? 30이죠, 여러분? 네, 30만 원. 그러면 요거 정리가 끝나지게 되면 매출 원가는 70만 원에서 30만 원 뺐으니까 얼마가 된다?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 총액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매출액 얼마? 60만 원에서 매출 원가 얼마? 4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 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여러분 제가 숫자 잘못 썼어요. 2분 1이라고 누르는데 손은 4를 쓰고 있었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 자, 15번.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 매 회마다 상각의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액법. 자,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기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크지만 점차적으로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체감법에 들어가는 부분, 대표적인 게 정률법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연수학계법, 뭐 이중체감법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광업에서 쓰는 거, 광산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부분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법은요, 회계처리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간접법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유계획을 써요. 근데 무형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즉시 감소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직접법으로 회계처리하죠. 네, 그래서 이건 회계처리 방법 얘기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정리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16번째 문제 볼게요, 여러분. 다음은 결산 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주식회사 생산은 2019년 4월 1일에 자동차를 3,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일단 취득을 했어요. 언제 여러분? 2019년 4월 1일에. 자, 자동차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계 연도 결산은 12월 말일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결산 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연상이 돼야 되죠? 우리 감가상각 방법의 계산 공식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무슨 부분? 월할 상각한다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정액법의 공식을 기억하자. 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정액법은 내가 사가지고 온 누가 있을 것이다? 취득 원가가 있을 것이다. 자, 취득원가 또는 취득가액에서 누구를 빼자?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치를 빼자. 그리고 얘를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죠?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3,200
200만 원입니다. 자, 이 중에 잔존가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몇 년이죠, 여러분?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월할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 몇 년도에 샀죠? 2019년도 4월. 여러분 지금 현재 2019년 기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계연도 결산일은 10월 말일이다. 요거는 다 며칠로 2019년 12월 31일로 놓고 보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가 2020년도여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ERP는 지금 실기 쪽, 전산 실무 쪽 데이터를 2020년도에 내가 이 기출 풀겠다 해서 DB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 출제했던 해를 기준으로 모두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19년도 12월 31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4월 5일에, 아니 4월 1일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린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였다? 12월 31일까지 사용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사용했어요? 9개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그럼 저 아래쪽에 쓸게요. 곱하기 12달 중에 몇 달치만 계산해라? 9달치만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기들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저는 아까 열어놨던 게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자, 3,200에서 200 빼면 3천만 원이네요. 자, 그럼 3천만 원을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누자.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곱하기 9를 해주시고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얼마에다? 450.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금액은 45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계 처리는 전부 다 하실 수 있겠죠. 금액은 일단 제가 먼저 쓸게요. 네, 450만 원이 2019년도 10월 30일에 회계 처리할 부분. 자,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으로 간다, 간접법으로 간다, 간접법. 간접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갖고 있었던 자산을 대변에 보내서 직접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누계획으로 쌓는 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쌓게 하는 걸 간접법이라고 하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들어오고요. 근데 여러분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450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50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16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랑 회계 처리까지 동시에 묻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광화문의 사채 발행 내역이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이라고 묻네, 여러분. ERP 회계 2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채 발행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발행일은 2018년도 1월 1일이고요. 상환일자는 2019년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발행 금액이고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액면의 이자율은 연이 10%입니다. 자,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12%. 그럼 이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효 이자율이죠. 자, 우리 이 사채 발행 금액은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의 금액으로 우리 무슨 금액?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자 지급의 수는 연 1회입니다. 단 2년 만기 시장 이자율이 10%일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 각각 1.735, 0.8264이고 시장 이자율이 12%일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 각각 1.6901, 0.797이다라고 줬어요. 자, 여러분 사채 발행 금액은 무슨 부분을 가지고 결정한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율, 그러니까 유효 이자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누가 필요하다? 12%에 해당되는 가치에 대한 계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현가계수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수예요. 근데 그 현가 계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내가 사채를 2년 만기로 발행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발행하는 시점에 예상해서 반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했어야 푸실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자,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은 자,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발행하는 금액.
공식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액면 금액. 자, 여기에 곱하기 누구를, 그럼 여기에 누구를 곱해 주셔라?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의한 연금의 평가 개수와 우리 평가 개수에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현재 가치 계수겠던 어떤 1.690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연금의 평가 개수.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금액. 자, 요거는 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이자를 받기로 했잖아요. 이자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저 아래쪽에 쓸게요, 여러분. 옆에가 조금 좁으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에는 액면이자. 자, 내가 주기로 약속한 이자를 액면이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액면 이자에 곱하기 무엇에 대한 부분, 평가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전 그냥 평가 개수라고 쓸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아, 저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아, 이런, 여러분 지우고 다시 쓸게요. 지금 밑에 있었던 글씨를 제가 잘못 써드렸어요. 바꿔야 돼요, 용어를. 잘못 쓴 게 있어서.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쓸게요. 네. 지금 여기다 쓸까요? 네. 사채의 발행 금액. 이런 무의식 중에 나와 있는 글씨를 제가 따라 썼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인 게 뭐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이다라는 게 있고요. 현재 가치 개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곱해지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곱해지는 위치와 요 자리 곱해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못 써서 네, 그 잘못 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쓸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액면 금액을 먼저 보면서 곱하는 글씨는 잘못 가져다 써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액면 금액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채에 액면 가액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색채 액면 가액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누구를 해주시면 된다. 현재 가치 개수. 아까 제가 요거 붙여놔서요. 네, 지우개 불편해서 아예 싹 지웠어요. 자, 현가 개수를 곱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금액에 더하기 내가 매번 줘야 되는 이자. 그거를 사채에 뭐라고 부른다? 액면이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곱하기 누구요? 연금 현가 개수. 이게 이자에 대한 가치거든요. 복리처럼 계산하는 연금 현가 개수. 아까 여러분 썼던 분들은 이게 글씨가 바뀌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옆에 연금자를 붙여버렸어요. 연금자 붙이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꾼 거.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은 여러분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면 우리 100만 원에 곱하기 누구예요? 0.7972. 자, 더하기 아래쪽에 쓸게요. 액면 이자율은 연 10%. 그러면 100만 원에 우리는 몇 프로 곱해서 10%를 곱해서 이자를 매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번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다? 10만 원. 자, 그러면 10만 원에 곱하기 누가 나와요? 네, 연금연가 개수 1.6901이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 곱해서 더한 게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 곱하기 0.7972는 우리는 얼마가 나온다? 79만 7,200원이 나온다라는 게 되죠. 자, 여기에 누구요? 10만 원 곱하기 1.6901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16만 9,010원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계산은 안 틀렸죠? 더하기 좀 할게요. 자, 지금 계산기 가지고 더해 주시면 79만 7,200원 더하기 16만 9,010원 해주시면
96만 6,210원. 맞아요, 여러분? 그럼 96만 6,210원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네요.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은 문제를 자주 내요, 여러분. 심한 경우는 매회마다 내는 것처럼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 금액의 공식을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발행 금액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자와 시장에서 주는 이자만큼의 차이로 할인 발행이 될 수도 있고 할증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액면 발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자 차익은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감자라고 하죠. 근데 감자인데 내가 이득을 보았다. 그럼 차익. 내가 손해를 보았다. 차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감자 주식 수는 100주이고요.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네요. 주식 구입 현금 지급액은 35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자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준 돈과 없어지는 액면금액 차이만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자 차익의 계산은 요거의 계산은 내가 감소시키는 주식 몇 주? 100주. 자, 여기에 곱하기 우리 지금 감소되는 액면금액은 5,000원. 근데 내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 35만 원. 자, 요 차이만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차이만큼 나왔던 거, 아이고, 여러분, 무의식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를 금액을 덜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왜 자꾸 이렇게 써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100주에 곱하기 액면 금액 얼마.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얼마 빼시면 된다? 35만 원을 빼시면 되죠. 3,500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에서 35만 원 뺀 거니까 우리는 얼마의 감자 차익이 생겼다? 15만 원의 감자 차익이 생긴 거죠. 그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 감자 차익은 액면가액과 내가 주는 돈의 차이. 근데 내가 돈이 덜 나가면 이익이고 내가 돈이 더 나가면 손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9번째. 다음 중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영업외 비용이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이 또한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이 맞죠. 연구비. 여러분 보통적 연구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게 보편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제 공장 쪽에 산 거라면 제조 원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재료를 활용하여 상품을 매출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을 원하는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원하겠죠. 그럼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 소위 말해서 저는 그냥 매출 원가라고 쓸게요. 자, 매출 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를 더해 주셔라? 단기 매입. 근데 여러분 이 매입 앞에는 순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기말 재고액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기초 재고는 여기 1,500만 원이 있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500만 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 대한 부분? 여기 순 매입액에 대한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단기 순 매입액은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지불한 돈, 그럼 단기 매입액이 있겠죠. 그럼 단기 매입액에 누구는 우리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있죠, 여러분. 그럼 취득 부대비용.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취득 부대비용이 운반비이죠. 그럼 취득 부대비용을 무엇하시고 더해주시고 자 여기서 빼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러면 우리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환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애놀이 해주는 거죠. 깎아주는 행위. 그리고 조기 결제 때문에 할인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 있거나 또는 애놀이가 있거나 반품했다라고 하는 무슨 부분 환출이 있었다라면 무엇 해주셔야 된다? 빼줘야 한다. 이렇게 되죠. 이 공식 무조건 기억합니다. 모든 시험에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단기 상품 매입액은 얼마가 있다? 700만 원이 있다. 자, 그리고 취득시 부대비용 매입운임은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누구 빼주시면 돼요? 매입애놀이 2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730에서 20을 빼게 되면 우리는 얼마가 돼요? 710만 원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네, 71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거 마무리 됐고요. 자, 기초재고에 요거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전 위쪽으로 쓸게요. 자, 우리 기초는 얼마 가지고 있어? 1,500만 원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단기에 순매입액은 7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기말재고는 얼마? 5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 1,500에서 500 더하면 1,000이죠? 1,000에다가 710 더하면 얼마? 1,710만 원의 매출 원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회계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땐 회계 같은 경우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를 취중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라든지 매출 총액이라든지 또는 계정 과목 성격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틀리지 않게끔 가져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공식을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2019년 첫 해 기출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회 기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